대장동 의혹 재판이 내일 재개됩니다.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중단됐던 재판이 다시 열리는 건데요. 김 씨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과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쌍방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잡혔는데 보통 생각하기로는 조금 귀국을 늦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최근 나온 가장 최근의 기사를 보니까 이르면 내일 뭐 오후 한 5시나 6시 정도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귀국으로 마음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조금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횡령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사가 진행하는 중에 이제 해외로 출국을 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를 갔다가 뭐 미국 등을 이렇게 돌아서 태국에서 지금 뭐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검거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적색 수배도 있었고 여건 또 말소가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검거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엊그제 10일이죠. 10일 저녁경에 이제 검거가 됐던 겁니다. 됐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신변은 확보가 되었는데 국내 송환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됐었고 이게 쌍방울에 이제 다른 임원들도 있었는데 예. 쌍방울의 금고직이라고 알려져 있던 김모 본부장 같은 경우에 그 본부장은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검거가 됐는데 송환 관련해서 거부하는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는 송환 거부를 하면 이게 송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게 몇 개월 이상 걸릴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본부장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조금 송환 시기를 늦춰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알려진 소식이 국내 귀국할 것이다라고 지금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고 지금 여건이 말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긴급 여건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다면은 좀 최대한 빨리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게 이제 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뭐 이제 좀 추측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은 들어오면 무조건 수사를 받아야 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시간을 지연해서 어떠한 실익이 있다고 한다면 지연을 할 텐데 뭐 수사에 있어서 지연을 하는 게 실익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굉장히 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다 여권도 말소가 됐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호화 도피 생활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호화 도피 생활을 하거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잘 잡히지 않는데 이렇게 잡히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이게 최근에 지금 이 호화 도피 생활을 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최측근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 6명에 대해서 검찰에서 9일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는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인 도피 혐의로 일단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뭐 핸드폰을 열어보고 여러 가지 이런 수사 과정에서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어디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조금 검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 지금 6명에 대해서도 영장 구속영장인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는 구속이 일부는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는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르면 내일 귀국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일단은 지금 수사 중에 조금 도피를 한 것으로 보이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인천공항에 이제 입국을 하면 바로 체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리고 체포를 하고 나면 48시간 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 다시 도피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지를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이 되고 뭐 불구속이든 구속 상태든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의혹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다 이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 진행 경과에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또 뭐 필요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필요한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사까지도 좀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 가지 정도의 혐의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쌍방울사 자체의 이제 횡령 그리고 또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는데 먼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 이 수사와를 함께 갖고 가게 되면
좀 그러니까 재판의 진행이나 이런 거에 좀 속도가 붙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자체는 굉장히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죠. 수사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중단이 돼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 김성태 전 회장인데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지 사건의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관련 뭐 이런 계좌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봤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질적인 피해자 조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피해자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앞에서 이제 좀 확보해놨던 이런 증거들이랑 합쳐지면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뭐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기소가 될 것이고 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무혐의라든지 이런 뭐 결정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통 이제 모든 피의자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얘기는 늘 해오는데 이번에도 역시 김 전 회장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보니까 이 수사에 따라서 정말 갑자기 이제 귀국도 본인이 결정한 것처럼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던 부분까지도 바꿔서 진술할 수 있는지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귀국 의사를 밝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라고 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속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그 뭐 송환 거부 소송을 늦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본인의 사건 진행에 있어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정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만약이라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네. 이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묵비권을 행사하고 뭔가를 숨기는 것 같으면 구속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게 되는 건데 만에 하나라도 구속 수사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재판은 진행이 되겠지만 그 재판까지 가는 데 있어서 피의자의 말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증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수사기관에서는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는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좀 플랜을 짜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 이야기를 조금은 맞춰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 재판이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내일 이제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사이에 말을 번복하고 다른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김만배 씨도 그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우선은 조금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남욱 변호사라든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존의 좀 진술이랑은 사실관계가 달라 보이는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수사가 재개가 되면서 조금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 수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지는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어떻게 좀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이번에 나온 기사 몇 개 중에서 나온 것 중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가 덧붙여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 대상이 이제 뭐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도 다 포함이 됐는데 일단 궁금한 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이게 어떤 겁니까? 예,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것이 이제 2021년 5월 18일에 공포가 됐고 이제 1년 후인 2022년 5월 19일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7개월 정도 전에 이제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언론에도 많이 알려졌던 그런 법인데 결국에 벌칙 규정에서 가장 좀 중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조금 공무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미공개 정보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그렇죠. 개발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을 처하겠다. 이게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5명을 이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하는데 네.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김만배 씨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이제 정 전 실장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5명에 대해서 지금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그럼 범죄 사실이 무엇이냐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범죄 사실이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게 성남의 뜰을 이제 사업자를 이렇게 좀 정했던 거지 않습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정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미공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좀 사업이 이 이제 성남의 뜰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났지 않습니까? 뭐 분양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서 7,800억 정도. 를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해서 지금 그 혐의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좀 쟁점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의미라면 여러 가지 좀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이 혐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게 기소를 지금 했다는 건 재판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수사를 네. 다 마치고 재판을 올렸다는 얘기인데 불구속 기소라는 건 구속 기소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구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하는 것인데 아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니까 급하게 기소를 할 필요는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5명만 기소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뭐 이걸 따로 또 공범이라고 만약에 이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 공범을 따로 기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에서 만약에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뭔가 뭐 공모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별도로 기소를 하면서 이 5명을 그 범죄 사실,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기소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미 이제 성남 FC 때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한번 이제 검찰에 나갔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장동 사건도 또 한번 부르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아무래도 지금 뭐 참고인이든 피해자든 이게 지금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조금 진술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부터도 일단은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조사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그 위치 자체가 이 네. 검찰에서는 이렇게 조금 소환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의미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면은 부르는 것이 맞는지 이런 좀 부담이 있어서 이게 그냥 일반 사건이었다면은 당연히 불러서 물어보거나 네. 뭐 참고인으로든 피의자로든 할 수가 있는 거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신중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웬만한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그냥 불러서 한번 조사하면 될 만한 일이지만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야당의 제일 대표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만약 부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검찰에서는 다 수집한 상황인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게 어떠한 증거가 있어서 당신이 어떠한 죄를 진 것 같으니까 오세요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이런 좀 의문점이 있으니까 와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많은 증거가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게 부를 때 어떤 건지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만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법원에 올라갈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제1야당의 대표라는 이런 입치 때문에 쉽게 부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검찰에서 이게 만약에 그 일반 사건이었으면은 뭔가 누군가 공모한 것 같은 정황이 있는데 아니면 뭐 누군가는 이 사람이 공모했다고 하는데라고 하면 부를 수 있죠. 불러서 공모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아니요 그러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 맞아요 그럼 맞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거를 일반 사건이면은 조금 부담 없이 불러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적인 이유가 좀 섞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소환을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뭐 누군가 또 정치적 탄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 소환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떠한 의도라고 좀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반인 때문에 한번 질문 드릴게요. 보통 이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나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나가게 되는데
안 나갈 수도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 나가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소환 조사를 부르면. 예, 소환을 하는 게 피해자로 소환을 하는 건지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건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참고인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목격자도 참고인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당신을 거기서 봤다는데 뭐 이 정도라면 참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라는 건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좀 의심을 받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는 거고 참고인은 참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참고인으로 만약에 일반인한테 연락이 왔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은 뭐 내가 정말 일정이 바쁘고 내가 거기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뭐 수사기관이 날 오해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전화로 제가 이런 사정이 있고 저는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런 것 좀 뭐 자료가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는 건데 피해자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조사를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조금 출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장동 의혹 그리고 쌍방울 전 회장의 귀국 이야기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